절체절명 위기에 닥친 새정치연합 세대교체론이 또 불거지는 가운데 당 재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재보선 후폭풍 등 정치 현안과 함께 이병헌 일가의 수사 쟁점 그리고 포천 살인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이진곤 경희대 개관 교수 그리고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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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정치연합에서 세대교체론이 또 나오네요. 항상 이제 뭐 대형 그 정치적인 사건이 이제 그 치러지면은 세대 교체론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세대 교체론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교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선에서 후퇴시키자. 이게 주로 이제 세대 교체론이 지금까지 나온 건데 네. 새정치연합에 보면 나이가 많은 중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뭐 한 60대 초반 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그 의원들을 세대 교체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새정치연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연령별 교체할 것이냐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별로 교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정치연합의 줄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이 출신 지역이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호남 인구가 많이 사는 그래서 즉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여기에 계속 그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이제 당선돼 왔단 말이죠. 다선 중진들. 그렇죠. 대부분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대 교체가 아니고 기득권 포기로 가야 된다. 네. 당선되기 쉬운데 거기서 계속 4선, 5선 이 사람들을 계속 그 정치의 중진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정치연합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선에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계속 기득권, 우위를 점해왔던 사람들을 좀 이제는 교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를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치를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뭐 당명도 그대로 가져갈지는 또 지켜볼 포인트고요. 어쨌든 이 야권을 새롭게 이끌 수장, 리더는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지금 송 대표가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게 그거죠. 왜냐하면 세대 교체 이거 뭐 버릇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지금까지 많이 해먹은 분들은 좀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못 해먹었던 사람들이 좀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해결책이 저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때 뭐 문재인 의원이 정세균 의원이 들어서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 왜냐하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서서도 이 지금과 같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조를 가지고는 이끌어갈 수가 없다.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친노가 있죠. 비노가 있죠. 거기다 또 안철수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4분 오열돼 있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화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서로가 기득권을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선들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바로 이런 당을 이 동질성을 높이고 화합할 수 있고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누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제 그냥 간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러면 연합, 통합, 합당 그러니까 여러 잡당 세력들이 한데 모였단 말이죠. 그게 무슨 아주 이념적으로 이념 정향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책이 목표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가치관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얕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정치 그 당을 이용해서 당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는 정치를 하고 또 당에서는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서 또 당을 부풀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을 좀 줄이더라도 좁히더라도 그래서 이혼할 건 이혼하고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지금 같은 이런 체제로 가지고는 뭐 제갈량이가 나와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새정치연합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야당들이 보면요 어떤 독자적인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여당을 어쨌든 무너뜨리고 그 야당의 정권을 태우자는 그런 일념으로 전부 다 만든 급조된 정당도 많았고 사실 이번에 새정치연합도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어떤 경제관념이라든가 사회 변혁에 대한 생각하고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친노파라든가 이런 생각이 완전 달랐거든요. 오로지 그 합당한 이유는 이대로는 지자체 선거라든가
보선에서 안 되니까. 새누리당을 못 이기니까. 네, 새누리당 못 이기니까 야권연대, 사실 야권연대였죠. 후보연대를 계속 하다 보니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야권연대로 갔었는데요. 네. 이제 그 새정치연합도 진짜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다. 우리는 사회자가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켜가지고 사회자 넣기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사회민주주의도 나와 있나 제 생각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복지 최우선 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민주주의는 복지가 최우선이 아니고 성장이 최우선이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중간적 성격이고 그다음 이 친노들은 완전히 좀 사회주의에 가깝고 이러니까 정책을 제시하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한 다음에 나와야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지. 이런 두리뭉실한 이 교수님은 잡탕식 그 야권 연대로는 어떤 경우에 서로 싸움만 할 뿐이지 국민에게 그래서 맨날 야당은 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어떤 식상감만 줄 뿐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사실 새정치민주의 야권으로서 큰 기회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뭐 계속 그냥 계속 지내오니까 선거에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선명성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떤 계파 분포로만 보면은 다음 주도권은 누가 잡을 것이냐 명략 관화합니다. 누군가요? 친노 세력들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 계파니까. 최대 계파예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계파. 거기다가 좀 이념을 같이 하는 친노파와 이념이 다른 쪽보다는 비슷한 486 세대들이 갖다 붙으면은 이 계파를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새정치연합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위기일 때일수록 원칙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새정치연합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새정치연합의 이번 기회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새정치연합이 정체성이 뭐냐 이거요. 보수냐, 진보냐, 개혁이냐, 도대체 새정치연합의 모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부터 확보를 한 뒤에 자,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수권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보십시오. 구동교동계, 486, 친노, 정세균계, 정동영계 복잡하게 낱마처럼 얽힌 이 계파가 어디서 정리되는 계파를 없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계파 정치인데. 그렇죠. 뭐 여당에서도 계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해서 그 정체성 밑에 이 계파를 다 용광로처럼 녹여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누구냐부터 먼저 안 뒤에 나머지 조치를 해야지. 단순히 뭐 전당대회에서 어느 계파가 누가 또 당 주도권을 잡았다. 항상 또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먼저 정체성 확보하는 작업도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데 지금 새누리당에 또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서 보수에 나아갈 길, 보수 정당에 나아갈 길, 이게 도대체 방향이 지금 피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각자가 서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지만 그 제대로 하는 정당이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의원이 들어오면서 사라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도 정계 은퇴하셨죠. 안철수 대표 그만두셨죠. 김한길 대표 그만두셨죠. 김두관 전 지사 나가셨죠. 이 폭발력을 보니까 요새 북한의 원자탄 원자무기 지금 실험하잖아요. 핵무기요. 이야말로 핵무기입니다. 그 권은희 폭탄급인가요? 왜냐하면 권은희 한 사람을 얻고 다른 사람 다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권은희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을 명색이 없도록 주저앉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은희 이 핵폭풍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안철수 이 조의 이 팀의 오만이 비전, 그다음 오만보다도 그 앞서서 뭐가 있냐면 너무 이상하게 세력을 이거 빨리 내가
이 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친노가 또 네. 한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초조감이 있었고. 아, 조급증. 예, 조급증. 이런 게 있는데다가 지금 우리가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권은희 정도 되면 명분이 있지 않냐, 호남에서는.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은희 의원이 호남에서는 어떤 그것도 명분이 없다는 게 이번에 거의 밝혀졌지만 어쨌든 호남에서는 명분이 있다 치더라도 예. 다른 지역을 생각했어야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이란 그렇죠? 국민의 대표거든. 물론 지역 대표이기도 하고 네. 또 정당 대표성도 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전남지사 뽑을 때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예. 광주시장 윤장현 뽑을 때하고는 왜? 국회의원 누가 됐다. 이거는 국민 전체가 우리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예. 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두 사람이 오만하게 뽑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말이죠.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로라 하던 사람들, 뭐 흔히 거물,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그 좌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마 손학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학규 상임 고문도 이분이 정치학자로서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송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친노가 반드시 들어설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운동하던 사람,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네. 정치 이론하고 정치 사상가, 정치 이론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현실 정치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피가 다르죠.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네. 그럼 본질이 다르죠. 피가.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 이기게 돼 있는 건데 현실 정치에서는. 예. 지금 저 새정치연합에 중진이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중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요. 억둥이 한 명 지키려다가 자기 식구 다 죽이고 초가상간 다 태웠다. 이 새정치연합 중진이 한 얘기예요. 예. 730 재보궐선거에 총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만큼 내부에서 예. 이 권은희라는 이 이름 석자가 여러 사람을 이제 후퇴시킨 거죠. 판무파탈 권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 국민들이 좀 그거는 참아라. 다음에 예. 해라. 이럴 때 좀 참지. 왜 기어이 고집 피워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자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답답한 근데 그런 상황이 온 게 사실 이 지도부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김한길 대표도 그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 발표하고 난 뒤에 민주당 출입기자 몇 명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정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또는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김한길 결국은요.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김한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 예를 들어서 자 천정배 전 장관 진입을 시켰다 이거죠. 이런 사태가 오질 않아요. 그럼 기동민 후보를 서울로 불러올릴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폭넓지 않았어요. 자기와 경쟁되는 상대이지만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많은 인사들을 네. 당이 자원으로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줄 건 거죠.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주제를 잠깐 바꿔서 여 변호사님. 지금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정말 와, 국민들에게 이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엽기예요. 예. 변호사님 판사 시절에 이런 뭐 엽기적인 사건 뭐 다뤄보신 적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사람 죽은 거는 좀 했는데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죽고 네. 그다음 외국인이 관련되고 예. 이런 거는 해본 적 그때 제가 그 판사 시절에는 뭐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많은 적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하여튼 지금 문제가요. 그 사인이 지금 뭐 자연사라고 지금 남편이 자연사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자연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런 사건에 이렇게 이렇게 얽혀 있는데 네. 자연사라고 지금 유병헌 씨 사건은 마찬가지지만 자연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면이 많고요. 네. 그다음 또 이 씨 그 여인 이모 네. 여인 이 혼자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주위에 그 관련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범 관계를 좀 밝히는데 네.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게 아주 복잡해요, 보니까요. 이게 보면은 저는 그 우리 사회 학적인 입장에서 좀 보면은 국가가 어려울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요. 그동안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예. 취재기자 할 때 경험을 네. 비춰보면 예, 예.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수십만 명 1년에 국내로 들어오는데 네.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노동부, 뭐
그다음에 그 법무부, 뭐 출입국관리소, 다 뭐 흩어져 있어요. 경찰. 예. 그래서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국가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예. 제가 오늘 이런 기관에 근무를 할 때 이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했죠. 미국이 뭐 이민청인가 뭐 따로 그렇죠, 있지 당연히죠.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네. 우리나라 국면만 갖고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예. 이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체제를 좀 일원화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국가 우리 조직법도 하나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네. 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 외국인 관리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뭐 잠재적인 어떤 또 뭐 꼭 그렇게 뭐 범죄 혐의자로 보는 건 아니고. 봐서는 안 예. 되고요. 자, 범죄 혐의자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상당히 건전하게 근로 생활을 하면서 그럼요. 돈을 벌어서 네. 본걸 돌아가는 사람 그럼요. 많아요. 예, 대한민국 경제 그런데 발전에도 상당히 위기 기여를 상황이 좀 어려움이 위기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예. 뭐냐면은 이 근로자들이 다 좀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로를 하기 싫어하는 직종에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환경이 안 좋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급속도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근로 환경을 급속도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국가가 지금.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요, 사회 병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 예. 그래서 복지라는 게 뭡니까? 돈만 많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차원에 대해서도 네. 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요.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하는 일은 엄청나게 고되고 예. 힘든 일인데 보수가 적고 심지어 폭행도 많이 당하고요. 맞아요. 그다음 보수 안 주려고 그 하는 악덕 네. 사업주가 많아서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네. 외국인 근로자 뭐 조금 동남아 우리가 그 보면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은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오히려 우리가 좀 우대해 주는 편인데 예.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이 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고 그다음 그 인권에 대해서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국민 자체가 조금 배타적입니다. 네. 외국인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이 눌려왔기 때문에 좀 덜한데 예. 이 동남아시아인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식도 이제 좀 개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변해야 돼요. 이제. 그다음 업주들도 이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걸 그 감안해가지고 인간적인 처우 그리고 네. 대우도 좀 적합하게 네. 힘든 일 하면 좀 월급 많이 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범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이진군 경희대 개관교수,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